동유럽에는 슬라브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마치 외딴 섬처럼 천년보다 오래된 먼 옛날에 멀리서 온 이방인 지도자를 선조와 영웅으로 모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훈족, 오노그루인, 불가르인 등 현재 구성민족과 다름에도 오래전에 방문했던 튀르크계 영웅들을 모시며 튀르크계의 흔적이 국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튀르크, 슬라브, 게르만 등 수많은 인종들이 들락거렸음에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속주 시절의 언어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 또한 국명에 반영되어 있죠. 지난 편에 설명드린 발칸 서부는 역사대대로 동쪽 세력과 서쪽 세력이 직접 충돌하는 화약고였다면 이 세 국가는 그 충돌의 축에 살짝 벗어난 채로 좋든 싫든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경우 한때 대제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 대비 다소 생소하지만 이 세 국가의 지역에서 스파르타쿠스와 드라큘라 및 트란실베니아의 모델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 세 나라 외에 루마니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몰도바까지도 이번 시리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발칸반도 위쪽에는 말발굽 모양으로 된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고 그 남쪽에는 발칸 산맥이 있습니다. 두 산맥 사이에는 철문이라 불리는 멋진 협곡을 이루는 다뉴브강이 흑해를 향해 흐르고 있죠. 산지가 촘촘한 유고 지역과 달리 이쪽 산맥 사이에는 너그러운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로 불리는 지역의 지형이죠. 훈족과 슬라브인이 오기도 한참 전 이 땅에는 기원전 5세기경 인도 유럽계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리아 쪽의 트라키아인, 루마니아 쪽의 다키아인이 바로 그들로 서로 혈통적으로 가깝다고 추정. 지형에서 보이듯 이곳은 서쪽이 뚫려 있어 켈트, 게르만 등 강력한 민족의 침략을 받았죠.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로마인에게 호전적인 민족으로 묘사되며 트라키아인은 심지어 파괴하다는 그리스어인 트레익스에서 유래. 트라키아인은 오드리사이 왕국을 만들지만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 의해 깨진 후 명맥을 유지하다가 46년에 로마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싸움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트라키아인은 로마에서도 싸움 왕으로 유명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원전 73년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던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전투 능력 하나로 로마의 재위를 찬탈하고 군인 황제 시대를 연 막시미누스 트락스가 있죠. 인종적으로는 슬라브가 우세한 현대 불가리아인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레전드 고향 선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스파르타쿠스는 저항의 상징으로 많은 불가리아 문화에 영감이 되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그의 동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한편 루마니아 지역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싸움 좀 한다는 여러 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1세기경 다키아인 브레비스타가 다키아 왕국을 세웁니다. 특히 6대 데케발루스 때 강대국이 되며 로마와 직접 전쟁을 펼칠 정도였으나 로마 트라야누스 황제는 갈리아 원정을 능가하는 대규모 원정을 조직하며 다키아를 멸망시킵니다. 트라야누스는 이례적으로 로마인을 다키아 쪽으로 대규모 이전시켰는데 이것이 현대 루마니아인의 조상이 되었으며 로마인의 땅을 의미하는 현재 루마니아 국명의 기원이 됩니다. 다만 루마니아인들은 로마와 싸웠던 다키아인들도 동시에 본인의 시조로 여깁니다. 브레비스타는 루마니아 땅 최초의 건국자로서, 데케발루스는 저항의 상징으로 말이죠. 특히 데케발루스는 2004년에 유럽에서 가장 큰 석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데케발루스를 죽이고 다키아를 멸망시킨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도 루마니아의 건국 시조로 여겨집니다. 트라야누스는 다키아 속주를 설치하고 라틴어와 로마법을 도입하여 지역을 번영시킵니다. 특히 당시 다키아에는 금광이 많았기에 당대 로마 제국의 급속한 군사 확장 및 트라야누스의 건설 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루마니아 역사박물관에는 다양한 형태로 트라야누스를 시조로 기리고 있으며 2012년엔 트라야누스가 다키아 지역의 늑대를 제압하는 유명한 조각상이 제작되기도 하죠. 루마니아 국가에도 그는 자랑스러운 로마인 선조로 언급됩니다. 이처럼 루마니아인들은 원조 선조인 다키아인과 현재의 언어와 문명을 제공해준 로마인 모두를 동시에 선조로 모십니다. 그 둘이 엄청 피 터지게 싸웠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로마인 선조들은 각종 내홍과 외침을 겪는 와중에 다소 외딴 멀티인 루마니아 지역을 275년에 포기하게 됩니다. 상당수 로마인은 다뉴브 이남으로 철수했고 그 다음부터 루마니아 지역은 무려 5세기까지 홀로 떨어진 공백지가 되어버리죠. 유럽의 교두보에 위치한 만큼 훈, 게르만, 아바르, 슬라브 등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을 복덕방처럼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 내 로마인의 DNA는 다양한 인종과 섞일 수밖에 없게 되죠.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로마인의 피가 천년의 세월 동안 많이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루마니아인 DNA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이탈리아인과 상관계수가 큰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슬라브인이었죠. 수많은 이민족들이 드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루마니아 사람들은 로마 시대 민중 라틴어를 썼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유지되며 외딴 동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로망스 언어인 루마니아어가 되었죠. 발음은 슬라브어 영향을 받아 현대 이탈리아인과 소통이 힘들지만 글자로는 서로 어느 정도 문맥을 알 수 있을 정도라 합니다. 슬라브인들의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언어가 가진 힘이 바로 루마니아가 로마인의 나라라는 뜻의 현재 국호를 갖게 된 배경이 됩니다. 한편 330년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면서 이 지역들은 로마 입장에서 먼 변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그전에도 발칸 북부는 게르만과 켈트인에 자주 침략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쪽의 이방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는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존재감이 높았던 북흉노가 서기 1, 2세기 후한에게 털리면서 역사 기록의 레이더에서 사라지죠. 텐샨 산맥부터 카스피해에서 간헐적인 흔적을 남긴 북흉노의 후예들은 시스템과 브랜드의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4세기 후반부터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지역에 출현. 훈족은 5세기 아틸라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아틸라는 발칸반도 일부를 차지했으며 현재 프랑스인 갈리아 지역 및 이탈리아까지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453년 아틸라가 죽자 훈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동서로마 모두 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참고로 흉노와 돌궐 모두 국가를 동서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흉노의 좌현왕, 우현왕, 돌궐에는 동돌궐, 서돌궐이 있었죠. 훈족도 마찬가지로 영토를 동서로 나눕니다. 서쪽은 헝가리의 초원지대, 동쪽은 흑해 동쪽 카프카스 지역인데 아틸라는 특히 서쪽 헝가리 지역을 키웁니다. 사실 아틸라 사후에는 서방 역사책에서 훈족에 대한 기록이 뚝 끊겨서 그런지 훈족과 이 땅의 후배들의 연결고리가 자주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족은 아틸라 사후에도 동유럽의 터줏대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틸라의 막내 아들 에르나흐가 불가르 훈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불가르는 불가리아의 어원이 되는 언어로 튀르크어로 섞였다 혹은 혼혈이라는 뜻. 이는 튀르크계 오구르인들이 카스피해 지역에서 서진해서 훈족과 섞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국에서 밀려난 이민족은 계속 서진하며 민족 간 혼합이 더욱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방금 말한 오그르인은 몽골계 선비족인 유연에 밀려 유럽으로 오게 된 건데요. 유연은 5세기에 북위와 중국을 양분할 정도로 강성했지만 6세기에는 한때 본인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돌궐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연 또한 유럽행, 훈과 오구르가 합쳐져서 불가르 훈이 되었다면 불가르 훈과 유연이 합쳐져서 558년 아바르칸국이 건국됩니다. 아바르의 주요 원수 이름 중 바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바르 지배층이 몽골계 유연이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바얀은 몽골어로 풍족하다는 의미이며 몽골 인명에도 많이 들어가죠. 참고로 수백 년간 발칸 슬라브 국가의 군주는 반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다른 유럽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던 말이기에 바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바르칸국은 여기에 슬라브족까지 복속시키며 튀르크계, 몽골계, 인도유럽계가 모두 있는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원래 슬라브인은 우크라이나 쪽에 살았지만 아바르인은 슬라브인의 농업을 시키며 로마의 침입에 대비할 겸 국경에 배치하며 오늘날 발칸반도 및 달마티아 그리고 체코로 이주시킵니다. 처음에는 슬라브인 입장에서 강제 이주였고 슬라브가 슬레이브의 어원이 된 것처럼
노예 신분이 많았었겠지만 수백 년 유라시아의 경쟁력이 축적된 아바르 전투 스킬을 배우면서 오히려 강제 이주된 땅의 수천 년 주인이 되기 시작하죠. 소수 지배층이었던 아시아 유목민들의 후예가 현재는 유럽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한 종족 정체성의 존망을 좌우하는 것은 전투력과 기술보다 바로 인구 베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슬라브인은 본인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한 아바르인들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따라가면 엄청난 약탈 수익이 있었기에 함께 대로마 전선에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568년 아바르는 현재 헝가리 지역을 장악했으며 그리스 및 발칸반도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며 옛 투네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강성했죠. 그러나 다민족 연합은 잘 나갈 때는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지만 못 나갈 때는 모래성처럼 분열됩니다. 626년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침략이 실패하자 아바르칸국은 바로 분열. 카프카스 북쪽 볼가강 연안에 불가리인이 대불가리아를 세우며 독립합니다. 현재 러시아 서남쪽부터 조지아 지역에 이르는 땅. 그리고 아바르의 남은 세력은 헝가리 쪽에 있게 되죠.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아시아에서 굴러온 돌이 동유럽을 소용돌이로 빠지게 합니다. 657년 우리에게도 유명한 당나라 소정방이 서돌궐을 전멸시키고 서돌궐 지도층의 새로운 스타트업 집단으로 추정되는 하자르인이 동유럽 침입. 고대 대불가리아는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하자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가끔 더 창대한 시작의 배경이 됩니다. 고대 대불가리아의 귀족 아스파르후는 유민들을 이끌고 남서쪽 다뉴브강으로 이동해 681년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을 건국합니다. 이것이 현재 불가리아 땅 근처로서 불가리아의 역사적 시작을 의미하죠. 아스파르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불가리아의 지도층은 튀르크계였지만 이미 당시부터 피지배층인 슬라브인의 비중이 높았기에 슬라브인 발칸 정착의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슬라브인 선수단을 이끄는 아시아 출신 외국인 감독과 코칭 스태프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당시 아스파르흐가 비옥한 불가리아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동로마가 우마이야 왕조랑 싸우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가 강해지면서 동로마 황제는 불가리아가 더 위협이란 걸 깨닫고 680년 우마이야 왕조와 강화를 맺은 후 대군으로 불가리아를 공격합니다. 적군이 많다는 것을 본 아스파르흐는 페브키 섬의 요새로 도망갔으며 로마군은 기세 좋게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스파르후의 의도. 늪지대라서 로마군의 행군이 어려웠으며 심지어 전염병까지 돌고 콘스탄티노스 4세는 통풍까지 얻게 되죠. 도주하는 로마군에 대해 불가리아군은 모에시아까지 추격하며 전멸시킵니다. 이처럼 아스파르후는 로컬의 지형, 풍토를 완벽히 활용하고 천부적인 타이밍으로 창업 초기의 멸망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아스파르후는 동로마에 속했던 7개의 슬라브 민족을 복속시키며 인구 인프라를 확장하며 불가리아는 진정한 슬라브인 국가로서 발전합니다. 대패한 동로마는 681년 불가리아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심지어 로마가 공물을 바치는 대신 불가리아가 발칸 산맥을 넘지 않는다는 굴욕적인 강화를 맺습니다. 이것이 향후 수천 년간 유지될 불가리아의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아스파르후는 비록 튀르크계이지만 첫 슬라브인 민족국가의 건국자로 인정받아 불가리아에서는 존경하는 인물 무려 3위로 뽑히고 1981년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죠. 불가리아의 태동 과정을 보면 당대 유라시아 초원에서의 경쟁 상황이 당대 아시아와 유럽의 상황을 결정지을 정도로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튀르크계와 몽골계 등 유목민들은 1차적으로 좀 더 본인들과 가깝고 비옥했던 동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펼쳤는데 특히 남북조 시대에서 중국 역사에 대거 출연해 한족을 무력화시키고 크게 활약하죠. 이 중에 동아시아 경쟁에서 도태된 세력들은 절치부심하여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유럽에서 단두대 매치를 진행합니다. 주로 동아시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세력이 유럽에 이미 정착한 민족들을 물리치는 패턴. 새롭게 온 세력이 더 강력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오래 버틸 만큼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점도 있겠지만 실패를 더욱 최근에 경험해서 절실함도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편 유목민들은 실력 앞에 인종의 경계가 없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카리스마 있고 군사기술이 유능한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다수의 타민족 집단에 의해 리더로 모셔지게 되죠. 또한 전략적인 합만 맞다면 아바르나 불가르처럼 계통과 언어가 다른 부족 간에도 통합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 전투기술 등 서로가 약했던 부분을 보완했을 것으로 보이죠. 초원의 터프한 경쟁 상황이 이런 유연한 구조를 만들며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세기부터 10세기까지 유럽에서는 훈족부터 불가르, 마자르 등 아시아발 이주 세력들이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게 되죠. 심지어 6세기 로마가 치르는 전쟁의 승패는 훈족 용병이 누가 몇 명 오냐에 좌우될 정도였으며 로마군 전체가 훈 기동군의 모델을 차용했는데 그럼에도 훈족보다는 훨씬 약했다는 기록이 있죠. 강력했던 페르시아조차도 훈족 군대가 온다고 하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목민 전쟁과 창업 초기 영토 확보 시의 중요한 가치였고 한 곳에서 정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헝가리의 기원 또한 불가리아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헝가리의 기원을 알아보면서 희대의 떡밥인 헝가리가 훈족이고 훈족이 흉노족이 맞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